최신 경제 이슈와 기본 경제학 지식 그리고 문화까지 함께하는 상큼한 오전. 안녕하세요. 박진영의 경제돋보기. 저는 앵커 박진영입니다. 흔히 우리는 인생을 야구에 비유하곤 합니다. 끝날 때까지는 승부가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고 예기치 못할 때 성공하거나 실패하기도 하기 때문이죠. 이 인생이 잘 안 풀려도요. 9회 말 투아웃의 상황에서 말로 홈런을 날릴 수도 있고 계속 타이밍이 안 맞다가도 어느 순간 적시타를 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본격 가을 야구 시즌이기도 합니다. 이 가을 좀 더 신나게 보내시는 것도 좋겠네요. 10월 27일 월요일 박진영의 경제돋보기 지금 시작합니다. 최신 경제 이슈를 빠르고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 동향돋보기입니다. 오늘은 국내외 제품 이중 가격 논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최근 한국 소비자가 한국 브랜드 제품을 외국 소비자보다 비싸게 산다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해외 직접 구매가 이 멍석을 깔고 이 단통법이 계기가 됐는데요. 고가 스마트폰에 대한 보조금이 줄면서 제조업체 판매가가 도마에 오른 것입니다. 이 클릭 한 번으로 국내외 가격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소수 소비자끼리의 뒷말 수준도 넘어섰습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장은 단말기 가격 인하 방안을 찾아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을 정도죠. 그러나 업체들은 동급 제품이라도 국내 판매 제품의 사양이 훨씬 좋고 이 세금 등을 감안하면 출고가는 비슷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명목 가격은 해외가 더 쌉니다. 미국 아마존에서는 갤럭시 S5 공기계를 599.99달러에 파는데요. 여기에 한국과 동일하게 10% 부가세를 붙여서 현재 환율로 환산하면 70만 원 남짓입니다. 비슷한 사양의 갤럭시 S4의 국내 출고가는 86만 6,800원입니다. TV도 마찬가지인데요. 삼성전자의 60인치 TV는 국내 인터넷 최저가가 220만 원입니다. 하지만 미국 아마존 사이트 가격에 세금을 더한 가격은 약 157만 원에 불과하죠. 여기에 배송비와 관세 등을 감안하면 200만 원 정도의 안방에 설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동차 가격도 차이가 벌어지는데요. 국내에서 5,510만 원인 현대차 제네시스 익스클루시브는 미국에서는 4,041만 원, 즉 38,000달러에 팔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 국내에서는 차값에 18.6%의 개별 소비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포함되어 있어서요. 이 세금이 없는 미국과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좀 있습니다. 제네시스 익스클루시브의 경우 세금을 빼면 가격 차이가 6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현대차 측에서는 여기에다가 국내 모델에만 적용되어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DIS 렉시콘 오디오 같은 고급 사양이 700만 원대임을 감안하면 한국이 오히려 싸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요. 외국 제품도 유독 한국에서만 비싸다는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 감자칩인 프링글스 양파 맛의 100g당 가격은요. 미국이 세금을 제외하고 936원으로 이 한국의 공식 수입가인 2,455원의 반값도 안 됩니다. 한국 내에서도 차이가 나는데요. 이마트가 병행 수입해서 파는 가격은 1,763원이기 때문이죠. 이 수입 패션 자파는 가격 차이로 인해서 이미 직구가 보편화됐을 정도입니다. 독점 수입 판매권을 가진 업체가 가격 횡포를 부리면 이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할 수 있죠. 반면에 한국이 오히려 싼 제품도 있습니다. 현대차 아반떼는요. 미국에서 파는 1800cc 모델은 1939만 원, 그리고 한국에서 파는 1600cc 모델은 1545만 원에 팔립니다. 이 배기량에 비례해서 가격을 재계산해도 한국 가격이 싼 편인데요.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아반떼는 미국의 준중형급 차량 중에서 최고 가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대체 이런 가격 차이가 나는 걸까요? 이 스며있는 비용과 가격을 감안하면 셈이 좀 복잡해집니다. 스마트폰은 비슷한 모델이라도 국내 제품이 사양이 좋습니다. 예컨대 갤럭시 S5는 국내 모델의 해상도 2560에 1440이지만 미국 모델의 해상도는 1920에 1080입니다. 이 공기계만 주는 미국과 달리 배터리와 충전 케이스 같은 액세서리가 한국에서는 또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와 LG전자는요, 경쟁이 치열한 미국 유통구조와 하드웨어 성능 차이를 감안하면 이 가격은 비슷한 수준이라고 반박을 합니다. 자동차 역시 동급 소나타라도 한국 모델에는 후방 주차 보조 시스템 같은 고급 사양이 더 많이 장착돼 있습니다. 해외 제품 구매 후 사후 수리 문제와 환율 변동 등은 일률적으로 재단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죠. 또한 이 규모의 경제와 원가가 만드는 차이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TV인데요. 삼성과 LG 모두 내수용 TV는 국내에서, 미국 판매용 TV는 멕시코에서 만듭니다. 인건비만 따져도 멕시코가 한국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죠. 게다가 연간 4천만 대인 미국의 TV 시장은 연 200만 대인 한국 TV 시장보다 20배나 큽니다. 프링글스를 수입 판매하는 켈로그 코리아 측은 한국 판매품은 말레이시아에서 만드는데 원료를 유럽에서 들여온다면서요. 모든 재료가 자체 공급되는 미국과는 가격차가 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거친 해외 시장에서 추격자로서 살아남기 위해 해외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불가피론도 있는데요. 이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하이얼의 32인치 LED TV의 미국 전자제품 베스트파이 판매가는 197.99달러입니다. 반면 중국 사이트인 알리바바에서는 비슷한 사양의 제품이 277달러로 40%나 비싸게 팔리고 있죠. 이런 상황을 들여다봤을 때요, 이 시장 규모와 경쟁 구도, 세제와 인건비 등을 감안하지 않고 국내 소비자만 역차별받는다고 결론 내리는 것은 조금 무리라고 할 수 있지만요. 기업 역시 이 시장별 가격 구조를 성실하게 소비자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수입 원가를 공개하고 병행 수입 활성화를 통해 가격 경쟁을 더 활발하게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겠네요. 이런 속사정이 아니더라도요, 기타 여러 곳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을 역차별하는 사례가 종종 보이고 있는데요. 모쪼록 국내 기업들은 그래도 자국 소비자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시장도 좋지만 자국 제품을 쓰는 소비자야말로 기업의 장기적인 1등 소비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리송한 단어 확실하게 잡아가는 용어 돋보기입니다. 오늘은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소비자 물가지수는요, 도시 가계의 평균적인 생계비 혹은 구매력의 변동을 측정하는 데 유용한 물가지수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10% 상승하면 종전의 소득으로 구매할 수 있는 상품 및 서비스의 수량이 10% 감소하는데요. 이는 봉급 생활자가 종전의 소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해야 하는 생계비가 10% 더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비자 물가지수는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지표로 사용되죠. 소비자 물가지수의 작성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가계 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큰 상품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일단 선정된 품목 가운데 전체 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큰 품목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합니다. 이는 소비자 지출이 큰 상품에 낮은 가중치를 부과하면 소비자 물가지수의 현실성이나 공정성이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상품별 가중치는요, 도시 평균 가구가 해당 상품에 지출하는 몫을 사용하는데요. 따라서 저소득 국가는 고소득 국가에 비해 식품의 가중치가 높습니다. 또 나라마다 가중치를 부여하는 품목도 다른데요. 일본은 미국에 비해 생선회에, 프랑스는 와인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기도 하죠. 이렇게 통계청이 작성해서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른 물가 상승률은 일반 소비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 물가 상승률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소비자 물가지수의 보조 지표로 작성하는 것이 바로 생활 물가지수, 일명 장바구니 물가지수입니다. 생활 물가지수는 소비자의 체감 물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일상생활에서 자주 구입하고 지출 비중이 높은 쌀과 달걀, 배추와 소주 등과 같은 기본 생필품 153개 품목을 선정해서 작성한 것입니다.
가뭄과 홍수, 냉해와 같은 이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해서요, 농산물 가격이 일시적으로 폭등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이 중동의 정치적인 불안정 등으로 원유가가 급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가격 변동은 일시적인 현상인데요. 따라서 물가 변동의 장기적인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농산물이나 원유가 등의 일시적 충격에 의한 가격 변동을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작성된 물가지수가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로 보통 근원 물가라고 합니다.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죠. 이 소비자 물가지수도 예외는 아닌데요. 소비자 물가지수에 내재된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이 가중치의 적절성 문제입니다. 이외에도 소비자 물가지수는 새로운 상품의 출하나 상품의 품질 향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기도 하죠. 이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원가에서 차지하는 몫이 가장 큰 부분은 원자재와 중간재와 같은 상품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생산에 투입되는 자재의 가격 상승은 생산자에게는 큰 부담이 됩니다. 따라서 생산업자의 입장에서는 생산에 투입되는 원자재와 중간재의 가격 상승에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생산자의 생산비 부담을 측정할 수 있는 유용한 물가지수는 바로 생산자 물가지수입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는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내 시장에서 1차적으로 기업 상호 간에 거래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종합한 물가지수입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는 생산자의 비용 부담의 측정에 유용할 뿐 아니라 상품의 수급 형편과 경기 동향의 판단에도 도움이 됩니다.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나 중간재의 가격이 오르면 수요를 충족시키는 공급에 애로가 있음을 의미하는데요. 또한 원자재 가격의 과도한 상승은 생산된 제품 가격의 인상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과도하게 상승한 상품 가격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판매가 위축되면 재고가 늘어나고 이 생산이 위축되어 결국 경기는 후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나 소비자 물가지수는 때로는 서로 다른 방향의 변동을 나타내거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더라도 이 변동 수준의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 작성에 포함되는 이 상품과 서비스의 품목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외식비와 집세, 교육비 등 개인 서비스 요금은요, 소비자 물가지수의 조사 대상에는 포함되지만 이 생산자 물가지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집세나 학원비나 대학 등록금이 과도하게 인상되면 생산자 물가지수는 변하지 않지만 이 소비자 물가지수는 오르게 되는 거죠. 또 이 두 물가지수의 가격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요. 이 생산자 물가지수가 소비자 물가지수보다 물가 변동의 폭이 작게 나타납니다. 즉 생산자 물가지수에 포함된 상품의 가격은 이 도매 물가로 부가가치세도 포함되지 않는 낮은 가격인데 반해서 소비자 물가지수 작성에서 파악되는 가격은 소비자가 지불하는 소매 가격이죠. 이런 소매 가격에는 유통의 중간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통마진과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 물가지수는 생산자 물가지수보다 변동의 폭이 커지는 거죠. 조금 복잡하긴 한데요. 이런 물가지수, 각 가격의 기준별로 다양한 경제 지표로 활용되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잘 기억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경제의 문화적 재미를 더하다 컬처 앤 이코노미입니다. 오늘은 코즈 마케팅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즈 마케팅이란요, 기업의 경영 활동과 사회적인 이슈를 연계시키는 마케팅 기법입니다. 기업이 환경보건, 빈곤 등과 같은 사회적인 이슈, 즉 코즈를 기업의 이익 추구를 위해 활용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코즈 마케팅, 대의 명분이라는 뜻의 코즈와 마케팅이 합쳐져서 소비자에게 소비에 대한 명분을 부여한다는 뜻입니다.
소비자는 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기업의 노력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기업의 선한 이미지는 제품 구매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코즈마케팅의 가장 기본적인 유형은요, 소비자들의 소비를 통해 기부 활동을 하는 것인데요. 소비자들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면 기업이 특정 코즈에 돈이나 물건을 기부하는 형태가 가장 기본적입니다. 한마디로 기업과 소비자의 관계를 통해서요, 기업이 추구하는 사익과 이 사회가 추구하는 공익을 동시에 얻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마케팅인 거죠. 기업은 소비자에게 사회적 공헌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을 열어줌으로써 소비자에게 소비에 대한 명분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기업은 경제적 가치와 공익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마케팅인 것입니다. 이런 코즈 마케팅에는요, 다양한 사례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즈 마케팅을 처음으로 시도한 곳은 미국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입니다. 이 아멕스가 미국의 자유의 여신상 복원 프로젝트에 마케팅을 연계하는 활동을 시작하면서 코즈 마케팅이 시작된 거죠. 아멕스는 고객이 카드를 사용할 때 1센트씩, 그리고 신규 고객이 가입할 때마다 1달러씩 기부하도록 했는데요. 이 캠페인 기간 동안 카드 사용이 27%나 증가했으며 170만 달러에 이르는 기금이 모아질 만큼 고객들의 반응은 생각보다 아주 뜨거웠다고 합니다. 아멕스의 코즈 마케팅이 이 마케팅의 시초라면요, 이번에는 가장 주목받았던 코즈 마케팅의 예를 들어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도 많이 아실 만한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바로 탐스 슈즈의 원포원 마케팅입니다. 이 탐스 슈즈의 창업자인 블레이크 마이코스키는요, 이 아르헨티나 여행 도중에 아이들이 신발도 신지 못한 채로 투박하고 거친 땅을 밟고 자라면서 점차 각종 감염에 노출되는 것을 목격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계기가 되어 그들을 지속적으로 돕고자 탐스 슈즈를 창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슈즈 포 투모로우라는 슬로건을 걸고 소비자가 한 켤레의 신발을 구입하면 한 켤레의 신발이 제3세계 아이들에게 기부된다는 원포원 공식을 바탕으로 회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미 국내 스타들을 비롯해서요, 헐리우드 스타까지 이 탐스 슈즈를 신는 것이 목격되면서 그 인기는 급속도로 빠르게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게 됐죠. 좋은 이미지에 좋은 일, 그리고 이익까지 챙긴 아주 성공적인 코즈 마케팅의 사례입니다. 그런가 하면 대한민국에서 진행됐던 코즈 마케팅도 있습니다. 이 CJ 제일제당에서 진행됐던 미네워터 프로젝트입니다. 미네워터를 구매한 소비자가 원할 경우에는요, 계산할 때 물병에 위치한 물방울 모양의 바코드를 찍을 수 있는데요. 바코드를 찍으면 소비자는 원래 가격에서 100원을 더 내고 기업도 100원씩 기부를 하게 되는 캠페인이었습니다. 이렇게 모아진 기부금은 2012년 한 해에만 무려 13억 2,5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이 기부금은 물이 오염되어 마시지 못하는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하니까요. 이 역시 코즈 마케팅의 성공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코즈 마케팅의 실패 사례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두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도미노 피자의 2분의 1 캠페인을 들 수 있는데요. 이 2분의 1 캠페인은 소비자가 한 판을 구매하면 반판은 소비자에게 배달되고 나머지 반판은 기부되며, 여기에 기업 측 역시 반판을 기부해서요,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한 판이 기부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캠페인은 기업보다는 소비자의 부담이 더 컸다는 게 문제가 되었었고요. 또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피자가 기부된다는 캠페인의 목적이 이 소비자의 공감을 일으키지 못하면서 특별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실패 사례로는요, KFC를 들 수 있습니다. 2010년 유방암 예방을 목적으로 미국 KFC에서 진행했던 이 코즈 마케팅은요, 치킨 한 버켓마다 50센트씩 한 재단에 기부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유방암과 치킨의 어떠한 연관성도 찾을 수 없어서요, 이 소비자의 지지를 끌어내지 못했고요. 오히려 치킨의 트랜스 지방이 유방암을 일으키는 하나의 원인이 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처참한 실패를 맛봐야만 했다고 합니다. 참 착한 마케팅인 이 코즈 마케팅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좋은 취지로 출발한 마케팅이니만큼 잘하기만 한다면 탐스 슈즈처럼 좋은 일도 하고 이익도 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요. 소비자의 돈으로 기부를 하는 마케팅이니만큼 이 설득력이 떨어진다면 실패할 확률도 있는 마케팅입니다. 그래도 이 코즈 마케팅은 기업이 경제적 이윤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이슈에 주목하고 공익을 추구하기 위해 함께하는 것이기에
시기에 더 널리 퍼지면 좋은 마케팅일 텐데요. 앞으로 이런 좋은 코즈 마케팅 사례가 더 많이 나오길 기대해봐도 좋겠습니다. 주목할 만한 주식 소개해드리는 주식 한마디 시간입니다. 오늘은 CJ제일제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CJ제일제당을 살펴보면요. 우선 바이오 사업은 수익성 회복을 통해 가치가 상승할 전망입니다. 또한 하반기 라이신 사업은 중국 시장의 판가 상승과 글로벌 시장 곡물 가격 하락으로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요. 최근 환율 상승 수준은 영업 실적이 오히려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흑자 전환하는 해외 사업의 원화 기준 실적 상승과 소재식품 원가 개선 지속으로 2014년 올해 연간 연결 기준 매출액은 11조 5,117억 원, 영업이익 5,729억 원, 순이익 2,47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1%, 65.8%, 24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향후 전망 역시 매우 좋은 편인데요. 먼저 저수익 제품 구조 조정과 대리점 유통 채널의 부활, 메가 브랜더에서의 대형 신제품 매출의 성장, 그리고 주력 제품의 높은 영업이익률 등으로 이 가공식품의 수익성이 2, 3년간 지속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요. 또한 단가 인하 압력을 감안해도 2015년 소재식품 마진율이 2007년 이전 수준으로 회복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14년도 3분기 실적 서프라이즈가 예상되면서 이후로도 2015년도 3분기 실적 개선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후 M&A 등을 통한 아시아의 메이저 식품, 사료, 소재 기업으로 성장해서 나아갈 가능성이 충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공식품 이익률 역시 더 좋아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또한 CJ제일제당의 가공식품 부문 2014년 매출은 2조 1,000억 원, 영업이익은 2,163억 원으로 다른 경쟁사의 전체 실적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CJ제일제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경제적으로 사느라 지친 삶 가운데 쉼표가 되는 시간 3분 문학충전입니다. 오늘은 깊어가는 가을에 어울리는 시 한 편을 준비했습니다. 가을을 노래한 시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미 이 3분 문학충전 코너에서도 꽤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가을이 다 저물 때까지 소개해드려도 남을 만큼 아직도 가을다운 많은 시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시는 아름답고 서정적인 시어로 유명한 김용택 시인의 시입니다. 풍부한 감성으로 유명한 이 김용택 시인이 이 감성의 계절 가을을 또 지나쳤을 리가 없죠. 김용택 시인의 가을입니다. 먼저 시 전문을 낭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입니다. 해질녘 먼 들 어스름이 내 눈 안에 들어섰습니다. 윗녘 아랫녘 온 들녘이 모두 샛노랗게 눈물겹습니다. 말로 글로 다 할 수 없는 내 가슴 속에 눈물겨운 인정과 사랑의 정감들을 당신은 아시는지요? 해지는 풀숲에서 우는 풀벌레들 울음소리 따라 길이 살아나고 먼 들끝에서 살아나는 불빛을 찾았습니다. 내가 가고 해가 가고 꽃이 피는 작은 흙길에서 저녁 이슬들이 내 발등을 적시는 이 아름다운 가을 서정을 당신께 드립니다.
이 가을에만 볼 수 있는 색깔, 가을에만 들을 수 있는 소리들이 있죠. 기차나 버스를 타고 길을 달리다 보면요, 양옆으로 샛노란 논이 펼쳐지고 그 위에 노을 지는 빨간 하늘과 울긋불긋 주황색 단풍으로 문든 산까지 더해지면 이 자연의 아름다움에 경이로운 생각까지 들곤 합니다. 게다가 해가 질 무렵부터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는 어두운 밤 친구와 같이 있는 듯한 정감을 불러오기도 하고요. 잠을 잘 오게 하는 자장가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시인은 이 가을, 풀벌레 울음소리를 따라서 길이 살아난다는 표현을 했는데요. 혼자 걷는 길도 풀벌레의 소리를 들으면서 가다 보면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혼자가 아니고 함께일 때 비로소 걷고 있는 길이 동행길이 되고 이 길이 살아나는 게 아닐까 하는데요. 이런 가을 서정 정말 아름답죠. 시인 역시 이런 가을 풍경을 소중한 이들과 나누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이 가을밤 여러분도 사랑하는 이들과 밤 산책 한번 하시면서요. 풀벌레 소리 나는 가을 서정 나눠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10월 1일 4분기가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요. 이제 어느새 10월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달력이 넘어가기 전에요. 조금 더 행복한 나날들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